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5학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 문제와 사회과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면접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문제의 답변, 그러니까 최초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최초 답변을 틀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 답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준비 시간 중에 첫 번째 꼬리 질문, 추가 질문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하고 가장 강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대 답변은 생각보다 짧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세트로 푼다고 하면은 문제 하나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1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15분 정도의 면접 시간 중에 그래서 인문학 문제 여기 두개 있잖아요. 보면 최초 답변을 1분 1분씩 하고 그 면접관 두 명이 하나씩 또 주고받는 시간이 1분씩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6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번씩만 주고받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회과학에 가서 그 6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초 답변은 1분 혹은 길어야 1분 30초를 넘으면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답변을 아무리 완벽하게 또 뭐 장황하게 잘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받는 질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좀 더 보기에 한 칸 내려보고요. 자, 인문학 문제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시문 두 개가 나오던 기존의 패턴을 좀 타이피해서 제시문들이 세 개 혹은 뭐 네 개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치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는 다를 게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대나 고대 문제 푸는 사람들은 많이 해보셨죠. 3자 비교 문제입니다. 제시문 세 개 비교하는 거. 그래서 가나다가 필자가 번역에 대해 가진 입장을 비교해 설명한 후 자신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어떤 입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밝히시오. 네, 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지시문세 가나다 비교가 필요하고요. 개요 잡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선택 플러스 그에 따른 근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근거란 뭐예요? 자신의 독서 경험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 비교할 때는 우리 이거 3자 비교니까 어떻게 갑니까? 뭐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잡아보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 플레이 A로 가는 거는, 2대1로 나누는 거죠. 2대1로 나누는 거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둘과 이질적인 하나 먼저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사한 둘끼리 비교. 물론 항상 저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공통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은 OR, 어떤 방법이 있다? 뭐 이제 이거 스펙트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나의 단일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게 가장 세고 어떤 게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 선택하고 근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으로 가죠. 있고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가나다의 입장 차이가 역사 해석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번역 과정과 역사 해석을 약간 유추해 보라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례. 음,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서는 그럼 이거를 가로 봤을 때, 나로 봤을 때, 가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좋겠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역사적 사례 하나를 해석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책에서 읽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나다를 비교해본 공통점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냥 뭐 번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성의가 없고 형식적인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번역에 있어서 이제 원문과 번역문의 관계, 혹은 이제 번역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일단 가나가 약간 대비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그럼 번역을 좀 더 치중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바꾸는 데 좀 더 치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문을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상대적으로 다에서는 계속해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그 제시문에 나온 표현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우리 쪽에 가깝게 그좀 이제 그 번역어에 가깝게 할 것이냐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근데 다에서는 이제 이거를 약간 두 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약간 재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분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원문을 최대한 보존함과 이제 원문 보존이라고 가는 이제 자기 언어를 최대한 수용할 것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누고 있죠. 자, 그다음 달리 기준 간다고 한다면 달리 기준에서는 이제 뭐 일단은 원문을 얼마나 그 원문에 충실할 것이냐. 봤을 때 원문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나죠. 그리고 이제 번역어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원문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뭔가 재창조를 해야 되는 게 다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선택과 근거로 가겠죠. 뭐 여러분이 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 가를 택하든 아를 택하든 다를 택하든 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독서 경험을 뒷받침돼야 될 거고 이게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끝나면 그 뭐예요? 선택하지 않은 것은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될 것 같아요. 그다음 2번은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문제 자체도.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여러 역사적 사례가 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사례에서 그러면 뭐 제가 이제 평소에 수업 시간에 좀 되게 뭐 광개토 대왕의 전성기, 영토개척 뭐 이런 거를 예도 가보자고 한다면 그럼 이제 가의 입장에서는 한번 봤을 때 여기서는 최대한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 혹은 현대적인 언어로 최대한 와야 된다는 걸 뭐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로 갔을 때에는 그때 어떤 객관성을 좀 더 최대한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역사적 실존주의에 가깝겠죠. 바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뭔가 제3의 해석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뭐 입장에 따라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처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뭐 우리의 입장, 현재 입장으로 가게 된다 그런다면 이건 이제 가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뭐 고구려의 전성기, 그다음에 뭐 한민족의 뭐 만주 진출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의 입장으로 와서 당시의 입장 혹은 그 시기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어쨌든 다른 해석이 또 뭔가 강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그럼 당시 있을 때 그게 뭐 고구려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는 이게 전성기고 개척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뭔가 반대편의 입장, 이제 고구려에게 점령을 당한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반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어떤 피해 관점 같은 게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결국 큰 틀에서 보자면 뭐야 이제 동아시아에서 혹은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근대 국가의 완성이다. 이런 속에 또 제3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 가지 상반된 입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뭐 역사의 주관성, 객관성 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얘기하고 예를 들어 뭐 임진왜란 같은 거 있었어도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는 거에서는 이제 일본의 침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예전에 이제 뭐 일본의 당시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어쨌든 뭐 대륙 진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걸 어 이게 임진왜란이 여기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가야 되고
여기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입장에서는 뭐 대륙 진출, 일본의 입장이죠.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고 이렇게 약간 제3의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혹은 해석에 따라 바뀌는 것에 따른 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서는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냐까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과학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문제입니다. 역시 제시문이 3개가 나와 있고요. 문제는 2개가 있습니다. 요령은 기본으로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경계열 문제, 상경계열에 지원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학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경향이 있고, 이 사회과학 문제는 보통 한 5, 6분 정도 안에 가볍게 치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그 면접관들의 성향은 조금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가라는 공에서 일단 자기 충격적 애언이라는 공통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좀 상반된 케이스를 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그렇겠죠. 그러면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교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먼저 뭐예요? 가를 좀 가의 정리, 이제 자기 충격적 애언의 조건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죠. 비교할 때는 굳이 제시문 나와 다를 요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의 공통점. 그다음에 2번째는 나다의 차이점 가야 되는데 차이점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 A에서 어떻고 기준 B에 의해서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일단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약간 양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2개로 잡아서 차이점을 2개로 늘릴 때는 첫 번째 차이점이 가장 핵심적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차이점을 앞에 A로 잡아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2번 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 5명이 어떻게 하겠냐. 기억으로 한번 가보죠. 특정한 집단이 열등하고 반사회적인 믿음에 배제되는 경우, 뭐, 이건 낙인 이론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일단 기억에 대한 해석, 기억의 정리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솔루션형 문제입니다. 고대에서 솔루션형 문제 많이 했죠. 솔루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이것이 곧 뭐가 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정적 결과죠. 뭐를 찾아야 돼? 이것의 원인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뭐를 가야 돼요? 해결책으로 가야 돼요.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세 집단을 골라서 교육자, 언론인, 정책 기반자, 연구자, 차별 피해자 집단 이 5 중에서 셋을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다면 원인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각각을 해당하는 여러분이 고른 액터들이 어떻게 할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난이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해 정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일단 약간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을. 일단 예언이 나오고 이거를 사람들이 믿고 믿어요. 왜? 공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현되죠. 그리고 다시 이게 순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음. 이제 그러면 요거 나다의 그런 공통점은 둘 다 어떻게 예언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공포에 따라서 믿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과정에 따라서 나는 왜 그렇고 다는 왜 그렇고 좀 얘기를 해줘야죠. 바에서 예언은 뭐고 믿음은 뭐고 뭐가 되고 왜 믿었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공통점은 뭐 상당히 절 중에 넘어가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을 생각보다 좀 되게 형식적으로 잡던데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과거 전 근대적이고 다는 현대적이고 가는 뭐 저 뭐야 누구죠? 주술사가 있고 여기는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그 나와 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치 판단이 가치 판단 가지지 않았어.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건 부정적이죠.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뭔가 배제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반은 거기에 비하면 일단은 긍정적인 걸 갖고 있죠. 그 목표적, 목표 자체가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거 하나 갖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있어서는 이제 그 자기 충족 예언이 나오는 어떤 배경이겠죠. 배경이 나는 누구야? 약간 비합리적 혹은 특정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목표 자체가 반은 합리적이죠. 2%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공동체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치 지향성. 나는 부정적인 걸 가진 것이고, 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간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정리를 해봐요. 2번으로 가서 기억을 정리를 해보면, 자, 특정한 집단이 관세적인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예언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가보면, 그걸 이제 적어서 공포가 조성돼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대중도 믿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이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순환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체계적으로 가보시려고 한다면, 뭔가 저 프로세스, 저라면 프로세스 단계별로 아마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런 예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통 저런 예언은 뭐 어디선가 약간 시작되지만 확산되는 건 보통 언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언론인을 골랐어. 언론인을 골라서 어떻게 이것은 막 이 사람이 주로하는 게 저런 예언이 확산돼서 공포를 부추기는 데 있다. 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언론이 약간 어디서 하나 쓰면 막 받아써서 막 확산되잖아요. 아니면 SNS 터져 나간다거나 그렇게 좀 하나를 일단 잡아주고 두 번째는 저걸 믿는데 뭐 대중들이 믿는 건 둘째치고 당사자들이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도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 뭐 책임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이걸 뭔가 약간 스스로 이제 그런데 약간 사로잡힌 정말 그럴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되는 문제, 이 단계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게 정말로 이제 실현된다. 아니, 실현된다는 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걸 계속 뭔가 방치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정책 위반자 측면에서 무엇이 뭔가, 이거를 일단 뭐 믿음까지 간 단계에서 이거를 약간 방관해서 오는 문제가 있다. 뭐 그냥 의미를 잡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언론인은 저런 예언이 나왔을 때 함부로 확산시키면 안 되겠죠. 언론인이 책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꼭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뭔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겠죠. 일방적인 뭔가 그 저런 걸 퍼뜨리는 그런 예언만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겠죠. 그럼 이 당사자 뭐예요? 일단 당사자 스스로 그 폭을 좀 해야겠죠. 폭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언론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아니다.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 정책 위반자의 측면에서는 저런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고 우리 뭐 이제 흔히 뭐 증권사 찌라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을 때 뭔가 저것을 약간 통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줘야겠죠. 이미 다 뭐 퍼져서 어쩔 수 없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좀 왈가왈부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언론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거의 일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말하는 순서는 제가 연대고대 영상편 보시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의해서 특정 집단의 차별과 배제를 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나오면 그 예언에 대해서 믿음과 공포가 생기고 그것이 실현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편 제시문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앞서 말한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 똑같이 나타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나타났고요. 다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는
가치 판단의 지향성이나 그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어지는 반면에 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는 비합리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는 공동체 전반의 공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홉 문장이 무려 얼마? 1분 30초라고 했어요. 1분에 6개 정도 써봤을 때. 이거보다 넘어가 안 됩니다. 네, 면접관들 기다리다 지칩니다. 자, 2번 가보면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기억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특정 예언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일부 집단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실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론인,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 정책 위반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언론인이 이러한 예언이 최초로 나왔을 때 그것을 대중에게 무비판적으로 확산시켜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마저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책 위반자들은 이것에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태가 이미 심각해진 다음에서야 방법을 찾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을 위해서 먼저 언론이나 팩트체크를 철저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 피해 당사자 역시 이렇게 언론이 체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1분 30초입니다. 그럼 아마도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뭔가 한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뭐 비난을 마약 사건 비난을 받다가 자살에 이르게 사건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과거에 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가졌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추가적인 때 얘기를 최소한 해줘야 될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문제의 솔루션을 얘기할 때 사례를 통해 얘기해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면접 후기나 복귀를 좀 찾아봤는데 대체로 잘 못 풀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인용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최초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들의 질문에 따라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이 작년부터 이제 생기부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생기부 면접만 하는 그런 면접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에 대입 자소서가 있을 때 정도의 질문들, 뭐 7, 8개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가야 한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 25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역시 1단계 합격 후에 저랑 같이 마무리하실 분들은 그 채널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시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